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뛰는 상황,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줄이게 되는데요. 지난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에서 옷과 신발 비중이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내수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에서 옷과 신발의 지출이 역대 가장 낮았다. 4분기에는 뭐 이제 겨울철이 껴있고 외투를 소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수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확실히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늦더위가 지속되는 바람에 가을 옷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오랫동안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필수재인 의류, 신발 위주로 소비 지출을 줄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데이터에 보면요.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 290만 7천 원 중에서 의류 신발 지출은 11만 4천 원밖에 안 됐는데요. 이 예. 비중이 3.9%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지표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실질 소득이 2.3%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늘었지만 소비는 1.4% 증가에 그쳤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지표를 보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인 그 고소득층,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5% 늘었고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반면 3.4% 줄어들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똑같은 양의 소득이 늘어났을 때 소비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자의 소비는 줄고 고소득자의 소득은 늘어나는 방식으로 소득 분포가 악화되니까 저소득층에서는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고소득층에서는 소비가 조금 늘어나고 저축이 대신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실질 소득 증가보다 실질 소비 지출이 작게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이 소비자 물가 11월 지표에 따르면 전년보다 1.5%, 석 달째 1%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 상승폭 자체만 줄어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고금리까지 겹친 상황에서 내수 소비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수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게 되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관계로 우리나라의 그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에서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요. 10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사상 최소 증가율인 것으로 네. 나타냈고요. 항목별로 나눠봐도 음식 서비스, 농축수산물, 음식료품 같은 것은 지출이 늘어났는데 그 외에 뭐 통신기기나 컴퓨터, 신발 같은 것의 지출은 대폭 줄어들어서 진짜 필수 소비재 위주로만 소비 지출을 늘리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40대 가구 사업 소득이 최대폭으로 좀 감소했습니다. 40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얘기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내수 소비가 침체되는 와중에요. 그 내수 소비에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1월부터 10월까지 40대 자영업자 5명 중에 1명 이상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10개 분기째 줄고 있거든요. 10분기 연속으로 줄고 있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로 긴 기간 동안에 그 소비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침체, 내수 소비 침체의 직격탄을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40대 그 자영업자들이 예. 맡고 있어가지고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또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이 대기성 자금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 잔액이 전월 대비 20조 원 넘게 줄었다. 이게 최근에 뭐 코인이랑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로 돈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 머니 무브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찾아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투자 대기성 자금입니다. 근데 한 달 사이에 이게 20조 원이나 줄어들고요. 더군다나 또 마이너스 통장 잔액 역시 5대 은행에서 4천억 원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니까 덩달아 예금 금리까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금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계속 떨어지고요. 네. 반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 예정이면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들, 대표적인 게 미국 주식,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투자 자금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우리 증시의 투자 매력도는 좀 떨어지는 것인지 코스피 코스닥이 5개월 연속으로 좀 하강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트럼프 집권으로 인해서 관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요. 여러 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제에 특히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가요. 지난달 28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시장 전망과 다르게 깜짝스럽게 인하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지금 경기 둔화가 더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장의 우려를 심화시킨 영향으로 우리 그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8에서 12%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만 오히려 12%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됐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시장을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미국 대선 이후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지금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관세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이제 무역 보복, 관세를 높게 인상하는 정책이 우리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한국 경제 특히 큰 타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수출도 직접적인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대중 수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무역 구조입니다. 근데 중국의 수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국 수출도 줄어들 것이라서 한국 경제가 취약한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하고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요. 트럼프 정부가 출범돼서 추진될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가 해소된다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출범을 해서 정부가 출범해서 두 개의 전쟁을 즉시 종결하겠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이 종결된다고 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행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호재가 있지 않으면 주가가 당분간 반등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지금 현 상황으로 지금 12월 달에 반등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타랠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깜짝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재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 1분기에나 나타날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여러 가지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2월 달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아서 주가가 반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 경기라는 게 실물 경기나 뭐 증시나 데이터상 지표나 이런 것들이 따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경제 지표도 좋지 않고 실물 경기도 워낙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있고 증시도 좋지 않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 증시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경기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좋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내년에 한국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1.9%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잠재 성장률 2%보다도 낮은 수준이고요. 네. 후년의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1.9보다 더 낮은 1.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앞으로 한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특히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좀
금리도 낮추고 정부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이제 잠재 성장률 전망치가 1%대. 사실 뭐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 뭐 코로나도 아닌 거고 외환 위기도 아니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저성장 국면이 지속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예,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자체, 기초 체력인데요.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니까 우리의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들, 노동력이라든지 자본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성장률 자체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사양 반도체는 중국에서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덩달아 경제 성장률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나라 교육 개혁을 통해서 인적 자본의 투자를 해서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투자를 갖다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는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일부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그래서 주어진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좀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좀 개입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이제 인하하기 시작했고요. 정부도 나서야 되는데요. 정부가 쓰는 정책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일수록 똑같이 소득이 늘어났을 때 소비를 상대적으로 크게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을 갖다가 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단기적인 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요. 저소득층은 중산층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금리 인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또 나면 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원달러 환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여러 영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차가 한미 간의 금리 차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지나치게 벌어지게 되면 또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 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또 미국의 같은 경우는 지금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을 했었었는데 미국에 있는 연구소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여러 정책들, 관세를 인상한다든지 이민을 통제하는 정책들이 결국은 미국의 물가를 재상승시킬 것으로 예측을 해서요. 네. 내년 3분기부터는 미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달러 환율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도 그동안에는 좀 허리띠를 졸라맸는데요. 건전재정이라고 해서 지금 그동안에 아낀 것을 갖다가 좀 취약계층 지원 위주로 좀 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선제적인 좀 대비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